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울부짖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바다를 헤엄치는 가장 외로운 고래의 이야기입니다. 과학자는 이 고래를 52Hz 고래 또는 줄여서 52 고래라고 불러요. 대왕고래의 주파수인 10에서 39Hz와 비슷한 소리 피치를 포착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죠. 고래는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자신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주파수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특히 이 고래는 다른 고래가 같은 주파수를 내지 않는 유일한 고래로 알려져 있어요. 이 고래를 직접 보거나 영상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수중 청음기를 통해 녹음한 기록만 있기 때문에 마치 유령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고래는 수십 년 동안 헤엄쳐 다녔지만 우리가 소리를 듣기 시작한 건 1980년대 후반에서 2010년 사이부터예요. 과학자들은 매년 8월부터 12월까지 태평양에서 이 고래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1월과 2월 사이에는 들리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이 고래의 정체에 대해 여전히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고래가 어떤 종류의 푸른 고래 잡종일 수 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푸른 고래일 수 있지만 특별한 조건을 가진 고래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고래가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아예 듣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고래가 그렇게 오랫동안 존재했다는 사실은 건강한 고래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고래가 북태평양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과학자들은 지난 30년 동안 이 고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래의 이동 경로를 따라 다른 고래가 응답하기를 기다리며 음성 녹음을 수집하고 있을 뿐이죠. 사람들은 우연히 고래 주파수를 발견했습니다. 미국 지도부는 해저에 여러 개의 수중 청음기를 설치해 다른 잠수함에서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했어요. 이 방법은 성공적이었을지 모르지만 바다 깊은 곳에서 다양한 주파수의 괴물 같은 소리를 포착하기도 했죠. 그들은 이 소리를 깊은 울림이 있는 소리라고 묘사했어요. 수세기 동안 크라켄, 레비아탄, 그리고 다른 무서운 수중 괴물들과 같은 전설적인 생명체들이 깊고 어두운 바다를 돌아다니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잠수함들에선 처음에는 이 생물들 중 하나의 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 주파수가 푸른 고래와 지느러미 고래의 소리로 밝혀졌어요. 1980년대 말 연구원들과 과학자들은 고래 전용 하이드로폰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과학자들은 거의 모든 고래의 주파수를 포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52Hz만이 눈에 띄었죠. 이 고래에 대한 소문이 너무 많아서 어떤 사람들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래가 그토록 고대하던 특별한 주파수를 찾을 수 있을지 항상 궁금해했어요. 알바트로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 중 하나이며 멀리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버트라는 이름의 이 새는 사랑을 충분히 빨리 찾지 못했어요. 과학자들은 지난 50년 동안 엘버트가 스코틀랜드 해안을 날아다니며 짝을 찾아다녔다고 믿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의 잠재적인 짝은 지구 반대편 12,800km 떨어진 곳에서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원래 서식지가 스코틀랜드 해안이 아닌데 어떻게 그곳까지 오게 됐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엘버트가 1960년대 남대서양 어딘가에서 폭풍우에 휩쓸려 적도에서 날아갔다고 믿습니다. 그 이후로 갈 곳이 없어서 그곳에 갇혔다고요. 물론 이 새들은 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먼 거리까지는 아니고 집으로 돌아가려면 적당한 바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알버트는 수십 년 동안 짝을 찾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셰틀랜드 제도와 아우터 헤브리디스 제도 사이의 외딴 바위 노두에서 은신처를 찾았지만 지금은 뱀튼 절벽에서 살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엘버트가 스코틀랜드의 하늘을 떠돌아다니는 건 이 새의 수명이 약 70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새들이 한데 모이는 건 아니에요. 엘버트는 이웃의 다른 새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어요. 알바트로스는 스코틀랜드에서 멀리 떨어진 포클랜드 제도에 살아요. 아마 당분간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네요. 외로운 조지는 누구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이름이지만 갈라파고스의 핀타섬 거북은 말 그대로 마지막 남은 거북이라는 뜻으로 이 이름을 얻었습니다. 외로운 조지의 이야기에서 슬픈 부분은 이 종이 19세기에는 아주 번성했다는 점이에요. 불행히도 인간들이 방해가 되어 그 수가 줄어들었죠.
1972년 조지가 발견되기 전까지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동물이 멸종했다고 생각했어요. 이 발견은 언론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당시 론섬 조지의 나이가 60세 정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를 동물원으로 데려오기로 결정했죠. 그래서 수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던 론섬 조지는 자유도 자신이 늘 원하던 삶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외로운 조지는 종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그를 포로로 잡았던 과학자들은 그가 다른 종과 짝짓기를 하길 바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종의 마지막이었던 그는 안타깝게도 201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터피는 랍스 청개구리의 마지막 종이었어요. 이 종은 파나마의 열대우림에서 나무와 나무 사이를 활공하며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외로운 조지처럼 포식자로부터 보호하고 다른 종을 전멸시킨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터피를 포로로 잡았죠. 그는 회색 선적 컨테이너에 담겨 애틀랜타의 한 식물원에 배치됐어요. 그리고 201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 슬픈 부분 중 하나는 터피가 포획된 이후 짝을 찾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자신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컨테이너에 갇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일 거예요. 또한 같은 종의 암컷 개구리 녹음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게 가짜라는 것도 알고 있었나 봐요. 그는 강인하게 살았고 개구리 애호가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1987년 초 야생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픽스 앵무새는 단 3마리에 불과했는데 같은 해 말에는 그중 2마리가 포획됐어요. 브라질의 스픽스 앵무새는 울창한 아마존 숲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주로 열대의 건조한 숲에 서식하며 개울을 따라 자라는 오래된 속이 빈 나무 옆에서 휴식을 취해요. 주 먹이로 씨앗과 견과류를 찾을 수 있을 때마다 먹습니다. 하지만 개체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발견되지 않게 됐어요. 1995년 한 무리의 과학자들이 당시 가장 희귀한 새를 구하기 위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새의 청회색이 너무 뚜렷해서 1.6km 떨어진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이 시기에 브라질 북동부의 작은 마을 근처에는 전 세계에서 단 한 마리의 앵무새만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 앵무새는 1819년 독일의 자연주의자 요한 바프티스트 폰 스픽스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고 그래서 이 앵무새의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죠.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스픽스 앵무새가 하늘을 날고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었는데요. 매우 희귀한 앵무새였다고 해요. 이 앵무새는 야생에서 몇 년 동안 혼자 지냈어요. 이 앵무새를 발견하고 위치 추적기를 달아 행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날개를 펴고 나무에서 나무로 날아오르는 진정한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는 많은 스픽스 앵무새들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번식에 성공한 과학자들은 이제 47마리의 건강한 앵무새를 야생에 방사해서 이 종의 번식을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과학자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속이 빈 둥지가 있는 나무 주위에 금속 밴드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규어나 주머니쥐와 같은 천적의 접근을 막을 수 있어요. 마지막 스픽스 앵무새가 짝을 찾아 가족을 꾸릴 수 있다면 더 좋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이 푸른 경이로운 앵무새가 원래의 자연 서식지로 돌아갔다는 사실뿐이에요.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냈다면 기억하세요. 더 나쁠 수도 있었어요. 적어도 40톤짜리 고래에게 잡히진 않았잖아요. 살아있는 생물 안에 30초 동안 갇혀서 이게 끝인가? 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혹등고래에 우연히 실려간 랍스터 잠수부와는 달리요. 다행히 혹등고래는 사람을 진짜로 삼킬 수 없어요. 우리가 맛없어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엄청나게 거대할 수 있지만 목구멍은 놀랍게도 자문 크기 정도로 좁아요. 입을 벌리면 작은 침실만 해요. 대략 가로 3m, 세로 2.5에서 3m 정도죠. 하지만 입을 다물면 안에 공간이 거의 없어서 자동차 크기의 혀와 씨름해야 할 거예요. 또한 혹등고래는 포식자가 아닌 여과 섭식자예요. 씹거나 물어뜯는 대신 엄청난 양의 물을 한꺼번에 삼켜요. 그런 다음 입을 닫고 수염판을 통해 물을 밀어내죠.
마치 해산물용 거대한 살아있는 채처럼 그릴새우와 작은 물고기를 걸러내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게 들어가면 고래는 앗! 잘못 먹었네? 라며 뱉어내려 해요. 이건 2021년에 특별한 경험을 한 잠수부 마이클 패커드에게 다행인 소식이었죠. 수면 약 9m 아래에서 랍스터를 잡던 중 그는 기습을 당했어요. 갑자기 모든 게 어두워졌고 사방에서 압력을 느끼며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는 고래 입 안에서 30에서 40초 정도 있었다고 추정해요. 그 후 고래가 수면으로 올라와 몸을 흔들더니 레몬을 실수로 문개처럼 그를 뱉어냈죠. 고래가 마이클 패커드가 저녁거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수면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혹등고래가 무언가를 제대로 뱉어낼 수 있는 유일한 장소거든요. 고래는 포유류라서 대부분의 해양 생물보다 인간과 공통점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 물고기처럼 아가미가 없어요. 대신 머리 위에 있는 분기공으로 공기를 호흡하죠. 거대한 콧구멍 같은 거예요. 몇 분마다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해요. 이 매력적인 생물은 숨을 쉬고 미니 분수처럼 보이는 안개 같은 공기를 내뿜어요. 그 유명한 고래의 물줄기는 강력한 날숨일 뿐이에요. 종에 따라 20분에서 1시간 이상 수면 아래 머물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폐가 산소 저장소처럼 작동하고 근육에는 장시간 잠수를 위해 산소를 저장하는 특수 단백질인 마이오글로빈이 가득해요. 잠수하면 심장 박동이 분당 몇 회로 느려지고 혈류는 꼭 필요한 장기로만 재분배돼요. 온몸이 절전 모드로 전환되는 것과 같죠. 이것만으로도 대단하지만 혹등고래에겐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바다 초능력이 몇 가지 더 있어요. 네, 이건 실제 과학 용어예요. 수컷 혹등고래는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긴 패턴의 소리를 만들어내요. 하지만 무작위 소음이 아니에요. 구조적이고 거의 음악적이죠. 깊은 신음과 높은 찍찍거림으로 가장 잘 표현돼요. 하지만 가장 멋진 점은 이 노래가 수중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리는 공기보다 물에서 훨씬 멀리 전달되니까 바다가 거대한 콘서트홀이 되는 거죠. 바다를 가로질러 반사되고 울려 퍼지며 바다의 라디오 방송처럼 멀리 있는 고래들에게 도달해요. 노래를 부르는 건 수컷 혹등고래뿐으로 알려져 있고 과학자들은 주로 번식기에 노래한다고 생각해요. 일부는 짝을 유혹하는 방법이라 믿고 다른 이들은 의사소통이나 다른 수컷과의 경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놀라운 건 한 지역의 모든 수컷이 같은 노래를 부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변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매년 수컷들은 대략 같은 곡조를 불러요. 하지만 시즌이 진행되면서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같은 노래를 부르다가 한 마리가 영감을 받아 곡조를 살짝 바꾸면 이 버전이 유행하게 돼요.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노래가 바다를 건너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퍼지며 전체 노래를 대체하기도 해요. 과학자들은 고래들이 기본적으로 서로에게서 배우며 바다를 가로질러 새 히트곡을 전파한다고 생각해요. 혹등고래는 동물계에서 가장 긴 배장정으로 유명해요. 극지 근처의 차가운 먹이터에서 짝짓기하고 새끼를 키우는 따뜻한 바다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죠. 그리고 정말 먹는 걸 좋아해서 때로는 20시간 연속으로 먹기도 해요. 혹등고래가 실수로 패커드 씨를 잡았을 때 물속에서 그냥 그를 뱉고 계속 먹이 활동을 할 수 없었어요. 혹등고래는 잠수할 때 폐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입을 꽉 다물게 설계되어 있어요. 다시 크게 입을 벌리고 압력을 풀고 숨을 쉬려면 수면에 도달해야 해요. 공기를 들이마시고 목을 가다듬고 원치 않는 승객을 뱉어낸 다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먹이 활동을 해요. 사실 수백만 년 진화의 멋진 설계예요. 고래는 오래전에 육지에서 살았어요. 고대 조상은 바다로 들어간 털 많은 하마 같았죠. 수백만 년에 걸쳐 그 동물들은 물속 생활에 적응했어요. 다리는 지느러미가 되고 코는 머리 꼭대기로 이동했지만 공기 호흡은 멈추지 않았어요. 진화는 그렇게 작동해요.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저금시키는 거죠. 이 진화적 우연이 결국 패커드 씨를 구한 거예요. 고래가 그를 뱉어낸 후 패커드는 충격에 빠져 몇 초간 떠 있다가 모든 게 괜찮다는 걸 깨달았어요. 고래가 수면 위로 솟구쳐 그를 내던지는 걸 본 동료가 급히 다가와 보트로 끌어올렸어요. 다행히 타박상 외에는 괜찮았어요. 잠수부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당일 퇴원했죠.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고
이제 그에겐 친구들에게 들려줄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생겼어요. 혹등고래는 마이크를 삼킬 수 없었지만 지구상에는 이론적으로 삼킬 수 있는 생물이 몇 있어요. 적어도 이론상으로는요. 목록의 첫 번째는 향유고래예요.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 중 사람 전체를 삼킬 수 있을 만큼 큰 목구멍을 가진 유일한 동물이에요. 9에서 12m 길이의 대왕 오징어를 정기적으로 먹으니 사람 한 명은 전체 요리도 안 되죠. 다행히 향유고래는 깊은 바다에 살면서 오징어, 물고기, 그리고 가끔 운 나쁜 상어만 먹어요. 인간은 모양이나 맛이 전혀 맞지 않죠. 육지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뱀인 그물무늬 비단뱀과 그린 아나콘다가 있어요. 이 파충류는 쉽지 않고 삼켜요. 다 자란 비단뱀은 턱을 사슴이나 돼지가 들어갈 만큼 벌릴 수 있고 아나콘다는 카피바라도 삼킬 수 있어요. 주로 오지 정글에서 사람을 삼켰다는 미확인 보고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도 몇 시간이 걸리고 뱀은 그런 큰 먹이를 소화하느라 고생할 거예요. 안타깝게도 뱀은 포유류처럼 횡격막이나 간지럼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만화처럼 뱀을 간지럽혀서 이 곤경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다행히도요. 시간을 거슬러 선사시대로 바다와 대륙에 더 큰 생물들이 가득했던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 바다는 훨씬 더 위험했어요. 모사사우루스가 슈퍼악어처럼 바다를 지배했죠. 그리고 18m짜리 선사시대 상어 메갈로돈은 눈치도 못 채고 당신을 통째로 삼킬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육지도 별로 안전하지 않았어요. 거대 악어 데이노스쿠스, 버스보다 긴 뱀 티타노보아,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것에게 강을 위험하게 만든 슈퍼악어 사르코스쿠스가 있었죠. 마이클 패커드는 인스타그램 릴스에 딱 맞는 이야기를 겪었어요. 독특하고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고 타박상과 자랑거리만 남았죠. 바다는 놀라움으로 가득하지만 작은 물고기나 시간여행자가 아닌 한 피노키오처럼 동굴 같은 거대한 위장 속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일은 없을 거예요.